이거 재밌더라고요. 회의적 역설에 대한 크리키의 책의 근본적 문제는 심히 해결적이다. 이 회의적 역설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회의적 역설. 자, 주어진 규칙에 대한 각각의 예외는 만약 우리가 그것이 항상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부터 나온다고 간주한다면 소급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덧셈의 규칙을 안다. 그쵸? 이 규칙을 적용할 때 아무도 지금까지 결코 실제로 63과 51을 더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누군가가 63과 51의 합을 구하도록 요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63 더하기 51은 5라고 대답한다. 덧셈의 규칙을 적용했는데 지금 63과 51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63, 50, 11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14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60이랑 50은 더해가지고 112가 나오는 게 맞는데 63이랑 51은 이 전 지구 세상에서 덧셈을 해볼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 더하기 51은 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62랑 50을 더했더니 112가 나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63과 51을 더하면 분명히 112보단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5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최초로 이거를 덧셈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근데 여기서 전제하는 거는 이제 더하기 규칙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 제기에 대해서 크리키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음을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63과 51을 더하는 경우에 그 규칙에 따라 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현행 덧셈 규칙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규칙을 항상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행 덧셈 규칙을 플러스라고 부르자. 그리고 63과 51의 합을 5라고 한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스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다른 규칙을 쿠스라고 하자. 그러니까 쿠스는 플러스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쿠스가 아닌 63과 51의 합을 5라고 한 이 유일한 경우도 플러스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는 내가 플러스를 적용한다고 믿었던 시간 내내 실제로 쿠스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규칙 안에서 이제 안에는 63 더하기 51은 5라는 어떤 규칙과 쿠스가 있는데 나는 항상 내가 플러스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쿠스만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라면 진짜 플러스라는 규칙을 적용하면 63 더하기 51은 5라는 게 도출되어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63 더하기 51은 5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야 나는 플러스라는 규칙으로 사용했다는 어떤 증거가 성립이 되는데 증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플러스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쿠스를 계속 적용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진짜 유발 하라리의 어떤 상상의 질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중에 상식으로 나오겠죠. 지금은 일반인한테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만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따라서 만약 각각의 예외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는 규칙의 존재를 단언할 수 있다면
규칙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쿠스를 플러스로 착각하고 있었다 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도대체 플러스란 규칙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플러스란 규칙을 단언할 때 플러스라는 규칙의 존재를 단언했잖아요. 그럼 이 플러스란 규칙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설의 반대 논증을 바탕으로 이 회의적 역설이 우리가 문제의 행위 밖으로부터 다시 말해 이 행위의 외적 묘사의 틀 안에서 관찰하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를 플러스로 치환했을 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코스 외의 어떤 덧셈이 가능한 규칙이 나오면 이때 멘붕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 행위의 외적 묘사의 틀 안에서 관찰하는 경우에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데 이러한 접근은 정의상 행위에 대한 규칙의 내재성을 보지 못한다. 즉 우리가 고유하게 상징적인 규칙에 의해 유도되는 행위에 직면하는 한 이 행위는 항상 그 규칙에 대한 참조를 내포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63 더하기 51은 5라고 말한다면 미지의 다른 규칙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그가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이게 저도 말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무지개라고 하기 전에 그냥 어떤 연속적인 빛의 어떤 뭐 스펙트럼이기도 하지만 몰라요. 그냥 걔는 저렇게 생겨서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지개라고 하고 7빛깔이니 빛의 스펙트럼이니 했으면 그때부터 이 실제의 무지개 대신에 7색깔 무지개만 둥둥 떠다니게 된다고요. 그게 쿠스인 거잖아요. 쿠스인데 이게 말이에요. 무지개가 빛이 아니고 또 아니야. 7색깔이 아닌 거야 보니까. 색깔의 경계를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63 더하기 51은 5라는 규칙을 설정하기보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틀렸다고 하고 그거를 안 보는 상태로 어떤 규칙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규칙은 따라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대타자의 동의어이다. 대타자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고 법과 질서고 뭐 상징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상징계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안에서 대타자는 항상 이미 거기에 있다. 말을 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말하자면 대타자의 규칙성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얄팍하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지탱해왔던 그 믿음이 진짜 얄팍하다. 대타자에 대한 이 믿음은 모든 합리적 추론에 선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몰라 어쨌든 대타자는 있어. 아몰라 63 더하기 51은 5는 일단 틀린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 않나요? 그거 일반인들도 자주 하는 거잖아요. 사회화된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자는 다른 게 뭐죠? 여기 나온다. 정신병자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라캉이 강조했듯이. 정신병의 근본적 차원은 주체가 상징적 규칙들의 세계에 대해 마치 이 규칙들이 그가 말하는 장소 자체를 한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유지하는 이 불신, 이 거리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직면하는 대타자는 가다모가 이해의 지평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즉 성찰의 틀을 미리 한정하는 체험의 의미 윤곽을 미리 그리는 기본 명제들의 성결 승인이다. 그뿐이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고 실제고 전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라캉이 말했네요. 당신이 애착하다고 믿는 것보다 더 거기에 당신은 애착한다. 한 뼘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정도이다. 상당수의 편견들이 당신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당신의 반발들을 사정거리를 가장 짧은 용어로 바로 당신에게 전혀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는 용어로 제한한다. 특히 세계를 완벽히 둥근 것으로 보는 생각 안에서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지구는 평평해. 기인은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 가져가든 자신의 중심을 발견한다. 이 구절은 라캉이 기의에서 기표로 강조점이 바뀌는 정신분석학의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사실은 우주를 하나의 중심을 가진 완벽하게 둥근 원으로 보는 과거의 우주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중심의 태양을 지구로 대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온전한 혁명이 아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와, 이런 생각 미쳤다. 너무 멋있다. 즉, 기인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상식이 플러스를 따르려는 노력의 단순한 실패만을 보는 곳에서 우리에게 쿠스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플러스라고 믿어왔던 게 사실은 쿠스가 아닌가? 우린 왜 플러스를 믿었는가? 그런데 라캉의 마지막 말은 피분석자에게 그의 고유한 메시지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대타자의 대퇴자라고 지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자도 플러스가 아니라 쿠스라는 거죠. 피분석자는 플러스를 믿고 싶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 말은 대타자가 결여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또는 그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불연속적인 배열 안에, 달리 말해 실제 안에 질서를 도입하는 소극적 브리콜라주에 항상 의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크리키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해 보인다. 즉 소극적 재해석. 모든 예외가 규칙에 맞는 사례라고 밝혀지는 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규칙의 가능성을 침식시키고 규칙적 우주를 우연적 집합으로 분해시킨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다. 크리키가 여기에서 시작한 질문은, 즉 우연한 연속물을 규칙적 연속물로 변형시키는 이 질문은 변증법적 과정의 핵 자체에 관련된다. 회의적 역설은 우리를 불안한 경험과 마주치게 만든다. 즉 보편적 규칙, 플러스 규칙은 그것의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 결코 그것의 적용처럼 보이는 것의 장을 덮을 수 없다. 63 더하기 51은 5가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플러스라고 믿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쿠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것은 왜 그런 이름이 그런 대상을 지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결코 확정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따라서 무서운 잉여의 실제의 차원이 예고되는 틈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묘사 이론에 대한 크리키의 비판의 주요 장점은 따라서 실제의 장소를 그려내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바꾸는 일련의 묘사들 너머에 있는 이 작은 나머지의 장소. 우리가 대상의 현실 안에서 대상의 실증적 속성들 속에서 헛되이 찾는 이 잉여, 모호한 차이의 장소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떤 실질이 우리가 금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금에게 부여하는 모든 구별된 속성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실질은 금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뭐 그 모든 것과 이 실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 무시무시한 우리는 그런 사물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예전에 금을 식별하도록 해주었던 모든 겉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금이 아니다. 왜? 왜냐하면 이 실질은 최초 세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과사슬에 의해 금이란 이름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그냥 규칙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의 그 사이에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는 통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래성처럼 흔들흔들 쌓여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쌓여져 있죠. 동일한 이유로 비록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내일 일각수 신화에 따라 우리가 일각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부합하는 동물의 과거 실존을 확인시키는 화석들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은 일각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욕망의 실현이란 문제 자체가 문제 아닌가? 마침내 우리가 현실에서 대상을 만날 때, 그 물질을 만날 때 그것은 환상된 욕망의 모든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에 의해 겨냥된 지시 대상이 아니다. 금, 일각수, 크리피가 욕망의 대상을 은유하기에 너무 적합한 이런 리비도적 공명이 있는 사례들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겠죠. 저는 이 생각이 진짜 미쳤네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사실은 우주를 하나의 중심을 가진 완벽하게 둥근 원으로 보는 과거의 우주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중심의 태양을 지구로 대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온전한 혁명이 아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기인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인은 기표에 미끄러지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기표인데 그 기표에서 흘러넘치는 기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무언가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라캉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기표에 담으려고 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물질에 담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진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인류적으로는. 그냥 그게 중심이 태양에서 지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또 우리는 외관에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외관 대신에 지구라는 외관을 뒤집어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화는 뭐겠어요? 그 기표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기의에 더 다가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의 첫 번째 방법으로
기의를 기표에 담는 거를 발명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담기지가 않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기표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만들어내야 진짜 진화가 아닌가라고 라캉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기의 어떤 실제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비물질적이 된다. 뭐 그런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비물질적인 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물질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간다라고 해봤자 물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을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 태양에서 지구로 옮기는 뿐이라는 거죠.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겠죠.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기표에 기의에 좀 더 다가가야겠다. 실제에 좀 더 다가가야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기존에 기표화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그런 거에 속지 말자는 거죠.